요즘 살기가 좀 짜증스러우시죠? 뭐가 되는 게 없죠. 경제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 어렵고 농촌은 더 어렵고, 그런데 세상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치도 엉망이고 교육 때문에 무슨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들 하는데, 농촌에 사시는 많은 분들은 이민 갈 국리도 낼 수도 없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뽑아주면 뭔가 좀 잘 하실 줄 알았는데, 쌈박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뭐가 영 좀 시원치 않지요? 실망이 크지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밖에 못하냐? 이렇게밖에 못하냐? 우리는 안에서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런 수준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심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짜증스럽습니다. 짜증스러우면 희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희망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짜증스러운 기분을 도피하기 위해서 멀리 먼 훗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희망이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2020년에 우리 한국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 우리 한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2020년은 중국의 경제가 미국의 경제를 앞지르는 해입니다. 미국의 국방전략보고서가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미국의 국방전략을 짜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쯔민 주석은 2020년까지 갈 거 있겠냐? 2015년이나 2016년쯤 되면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앞지른다라고 이렇게 큰소리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바라보기도 별로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엘빈 토플러라고 제3의 물결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분도 21세기는 동북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울슨 교수인가 하는 경제학자가 역시 21세기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동북아시아로 옮겨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누구죠? 말 잘하는 김동길 교수, 그분도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기 논거는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21세기는 동북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면 한반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명동 같은 요지에 앉게 된다, 이런 뜻이죠. 어쨌든 동북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면 잘 살게 된다는 뜻인데, 부자 지역이 된다는 뜻인데, 부자 지역의 한가운데 앉아있게 되면 역시 우리도 특별히 사고치지 않은 한, 특별히 잘못하지 않은 한 대강 우리도 부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세계 인구의 75%가 바다에서 1시간 거리 이내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와 생활은 해안선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중국의 동해안에서 그림을 쭉 금을 그어서 산동반도로 올라와서 바레만을 거쳐서 요동반도로,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한반도를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일본의 서해안을 이렇게 딱 그려보면 동북아시아 경제의 중심이 되는 그 해안선의 한가운데 자리를, 노른자위를 우리 한국이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부산항, 이것은 미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세계 중심 항로의 통과 길목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리적으로 대단히 괜찮다.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잘 해내기만 하면 앞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지의 한가운데서 살게 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어떻습니까? 과연 한국인에게 그런 역량이 있을까?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만 일단 웬만큼 잘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분이 좋죠? 어떻습니까? 우리야 고생하더라도 우리 아들은 고마 대충 이제 보따리 싸들고 미국 유학 안 가도 영국 유학 안 가도 그냥 이 동북아시아에서 대충 때울 수 있겠구나. 인천 영종도 공항이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이라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한마디로 막 부자가 된다. 잘 살게 된다. 실감이 안 나십니까? 실감이 안 나세요? 어떻든 뭔가 있을 것만 같지. 어떻든 간에 확실하게 머리 안 들어오지만 뭔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희망이 2020년 우리 한국 앞에 딱 버티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요게 말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중동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중동이 시나이 반도가 아무리 어떤 좋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거기에 전 재산을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거기 장사하러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전쟁의 위협이 있는 곳에는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동북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데는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정착돼야 돼요. 그 지역이 안정돼야 된다. 평화와 안정이 갖추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경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퍼준다. 그만 퍼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정치 지도자는 왜 끌려다니냐? 왜 북한한테 무엇이 답답해서 질질 끌려다니냐? 그리고 상호주의해라. 정치, 경제, 사회 제 분야에서 상호주의 해야지 왜 북한 하자는 대로 하냐? 검증하자. 투명하게 하자. 이런 주장들을 하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본시 맞질 않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 말대로 우리가 북한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돈은 막 퍼주고 그리고 상호주의도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바로 이 사업은 2020년 한국의 운명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자다. 대북관계는 그 투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하고 있는 남북 화해와 포용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지난번 확 찍어줬는데 손가락 지문을 확 잡을까 생각했던 분이 계신다면 손가락 확 끊어갖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손가락 확 끊어 삐릴난다라고 생각한 분이 계신다면 즉시 지금 마음을 돌리십시오. 2020년을 내다본 한국의 역사적 과제가 지금 바로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 착실하게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요 문제에 관해서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마디 더 보태지요. 퍼줬다. 얼마나 퍼줬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북한에 준 돈은 1억 6천만 달러입니다. 그 중에서 7천만 달러는 거저 준 것이 아니고 빌려준 것입니다. 그 외에 북한의 민간 차원에서 약간의 지원이 있었고 가장 큰 지원이 있다면 그것은 금강산 사업으로 북한에 주기로 한 매년 약 1,500만 달러? 1억 전체 예산 6억 불 정도가 됩니다. 사업기간 동안 6억 불 정도 주기로 한 그 약정 연간 한 1,200만 불입니다. 월간 1,200만 불입니다. 정도를 주기로 한 것 그것이 모두입니다. 모두인데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엔 얼마나 줬냐? 북한에 직접 준 돈은 없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러시아와 손잡기 위해서 러시아에 30억 불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로 따지면 4조 30억 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가 15억 불 주고 그 돈 대부분 지금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전부 얼마 줬냐? 2억 6천만 불은 그저 북한에다 직접 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맺은 북한과 미국 간의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주는데 전부 30억 불을 투자하기로 이미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왕창 퍼준 거 아닙니까? 퍼줬다고 생각하면 왕창 퍼줬거든요. 바로 한나라당의 자기 전 당이 그들이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그들이 여당하던 시절에 이렇게 퍼줬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1억 6천만 불밖에 안 줬다 이 말입니다. 30억 불씩 이렇게 왕창 퍼주는 건 아직 안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15억 불 돈을 떼인 거 캐도에 앞으로 지원하기로 한 30억 불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그렇게 줘놓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주는 것은 못 봐주겠다. 이건 좀 심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왜 30억 불을 줘도 아깝지 않으냐. 전쟁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북아시아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83, 4년경에 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절에서 집으로 왔더니 제 아내가 갑자기 여보 전쟁 답니까? 아니 갑자기 웬 전쟁이요? 아니 TV 보니까 전쟁 난다고 하던데 아마 그때 TV에 나왔던 내용이 올해 여름에는 그때가 74년입니다. 74년 올해 여름에는 김일성이가 서울 와서 생일잔치를 하겠다고 공언했으니 전쟁 날 거 아니냐. 그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시기에는 거의 매년 올해 4월 학원에 소요가 있을 때 위험하고 6.25가 났던 그해 녹음이 우거질 때 그때 위험하고 맨날 전쟁 난다는 소리를 들어오던 터였습니다. 나든지 말든지 당신이 뭐가 답답하냐 했더니 우유를 어디서 살 거냐. 우유를 먹였습니다. 젖이 안 나왔어. 우유를 어디서 살 거냐. 남편은 고시 공부한다고 절에 가 있고 돈이 없으니까 큰 집에서 돈 좀 얻어가지고 우유 사 먹이는데 전쟁 나버리면 이 우유값이 얼마나 올라갈 겁니까? 있기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이를 쳐다볼 때마다 혹시 전쟁 나면 이놈 우유를 못 줘서 어떡하냐.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전쟁, 참혹한 그 전쟁의 모습들을 TV로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 여성들 무자비하게 겁탈당하고 학살당하는 그런 그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혹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면 싸라!
국민들이 하도 쏘가봐서 이제 안 싸요. 라면 싸라 하니까 안 쌉니다. 안 싸니까 조선일보가 그때 KBS가 국민들이 안보 불감증에 걸렸다고 큰일 났다고 하도 호달갑을 떠는 바람에 연휴를 잘 즐기고 온 다음에 라면을 전부 사죄했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에 라면이 전부 동이 나버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여러분 라면 싸라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어느 어머니가 남북 간에 전쟁이 날 것 같다 불안해서 아이 젖을 어떻게 먹일까 그 걱정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거든요. 잊어버렸거든요. 그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안정감, 안도감을 돈으로 따지면 아주 클 겁니다. 크거든요. 작년 6월 15일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 가셔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사진을 확 찍었습니다. 모델이 되신 거죠. 모델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사진 한 장의 값이 여러분 얼마의 값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00억? 1000억 주면 그런 사진 찍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사진값이 1000억만 되겠습니까? 그 사진의 값은 전 국민들에게 아, 한국에도 이제 평화가 오는구나. 전쟁이 나지 않겠구나. 마음 놓고 사업을 해도 되겠구나. 달러 보따리 싸가지고 외국에 이민 갈까? 자금을 외국에 도피시킬까? 달막달막 하던 사람들도 안심하고 그냥 국내 돈 맡겨 놓을 만한 데 있으면 맡겨 놓지. 이렇게 주저앉은 돈도 나는 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투자를 할까 말까 고심하다가 적어도 한국이 전쟁은 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결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경제라는 것은 안정과 평화 위에서 번영하는 것입니다. 이걸 돈으로 한번 환산하면 얼마일까?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인류들이 한국 보기를 새롭게 보기 시작한다. 그거 전쟁 나는 곳 아닌가? 그 위험한 곳 아닌가? 걔들 맨날 싸우는 곳 아닌가? 이 생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사진이 CNN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됐을 때 그 사진을 본 사람은 바로 동북아시아 한반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업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혹시 돈 될 거 없을까? 사업할 거 없을까라고 재빨리 머리를 굴린 사람들도 부지기수라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중동 말고 아시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이 화약고 하나가 이제 위험이 내관이 제거되고 안정과 평화가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일까요? 여기에 이제 돈 1억 6천만 불 준 것을 가지고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온갖 돈을 다 퍼준 것처럼 북한에 마구 퍼준 것처럼 표현하고 신문이 그렇게 쓰고 그것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일은 이젠 그만합시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상호주의도 좋고 검증도 좋고 뭐도 다 좋습니다만 남북 관계를 푸는 핵심이 뭐냐? 핵심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북한과 손잡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북한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신경 쓰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너 전쟁 안 일으킬 거, 너 안 쳐내려올 거지? 전쟁 안 일으킬 거지? 그 다짐을 제일 먼저 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생각이 없을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조건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북한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통일해야 되고 한민족이 서로 돕고 살아야 되고 그러므로 만나야 되고 보다 가장 우선하는 것은 남한이 미국과 손잡고 우리를 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북한은 하나 더 있습니다. 남한이 우리가 문을 열면 이상한 자본주의 바람을 불어넣어 가지고 우리 인민들을 바람을 넣어서 인민들을 봉기시켜서 우리 정권을 흔들고 우리가 무너지면 흡수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이 불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북한이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비판해 왔습니다. 비난해 왔습니다. 햇볕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가만 듣고 보면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는 거니까 좋은 얘기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날들어 옷 벗으라는 얘기 아니냐는 거죠. 결국. 그렇죠? 나 옷 벗으라. 옷 벗으면 잡아먹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래서 햇볕 정책을 이제 우리 남한에서는 햇볕 정책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포용 정책이라는 말로 쓰자. 포용 정책은 당신을 옷을 벗기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잘 지내보자.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조금 세니까 좀 끌어안아 보자. 뭐 이런 뜻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불안으로부터 상대방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 신뢰입니다. 신뢰. 해치지 않겠다는 신뢰. 지난번 대통령 선거 토론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셨던 것은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겠다. 만일에 당신들이 불순한 마음을 먹고 무슨 짓을 하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안보. 그죠? 확실한 안보. 그러면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자. 이 세 가지를 대북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겠다. 말하자면 반국가 집단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집단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습니다. 근데 대통령 후보라서 고소를 못했는지 수사를 못했는지 그때는 시비를 안 걸더라고요.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반 시민이 나는 절대로 북한 권력을 해치지 않겠다. 우리는 절대로 북한 권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 혹시 걸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국가보안법상. 지금은 안 걸리지만 옛날에는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해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이유는 남북 간의 대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상대방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 신뢰입니다. 신뢰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뢰, 북한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신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북한이 우리보다 군사력이 훨씬 더 약하다는 것. 김대중 대통령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북한이 안심하게 해주자. 작은 욕 한마디라도 감정을 스스로 거스리면서 우리를 불신하는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참아나간 것입니다. 왜? 바로 우리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평화와 안정,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이 남북 관계를 이렇게 꾸려왔던 것입니다. 상호주의가 뭐냐? 그것 상대방이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는 거 그게 상호주의 아니냐?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상호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북 간의 관계에서 무엇이 상호주의냐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큰 틀로서 보자. 큰 틀로서 보자. 그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우선 이산가족이 서로 상호 상봉을 했습니다. 그죠? 교환 상봉을 했고 남북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관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회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금강산 관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선을 잇습니다. 개성공단을 앞으로 개발할 거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북한이 먼저 하자고 한 게 뭐가 있죠? 이 중에서 북한이 먼저 하자고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북한이 하자고 한 것은 회담 장소 바꾸자. 회담 날짜 바꾸자. 나 회담하러 안 갈란다. 이런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는 남한이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시시한 거, 회담 장소, 회담 시간, 일정 바꾸는 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북한에 와가지고 일정을 북한에서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아주 난감했고, 미국의 국무장관 올브라이트도 북한 가가지고 북한이 갑자기 일정을 바꿔버리고 숙소에 있는데 그냥 김정일 위원장이 불쑥 찾아와 버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곤란스러웠던 일이 있습니다. 북한의 스타일입니다. 남한만 꼭 깔보고 남한을 물먹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남북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서로 욕 한마디 했다고 한마디 받아치고 불신하고가 아니라 상호 간의 신뢰를 높여가고 어떻게든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북한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없는 집이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을 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든 북한의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북한이 지금처럼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외부를 향해서 창을 열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 수가 없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 체제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체제 붕괴로부터 북한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가 흡수하면 될 거 아니냐? 무너지는 정권은 위험한 불장난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고,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이 통제하지 않는 북한은 남한에게도 대단히 위험한 짐이 됩니다. 세계 정치사상 한 번도 두 개의 정권이 합의해서 하나의 정권으로 합친 일이 없습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한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국가연합 상태 혹은 더 발전해서 연방 상태로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의 정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한은 절대로 자기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쳐서라도 정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흔들리지 않고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대가로 한 달에 1200만 불씩 들어오는 그 돈을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와도 그만이고 그런 상황일까요? 돈이 앞으로 5년간 매달 1200만 불씩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가지고 쓸 구멍을 만듭니다.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그렇죠? 공장도 지어야 되고 길도 내야 되고 무슨 과학기술 연구도 해야 되고 인민들 배고픈데 먹여 살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 학교 교실도 수리해야 되고 돈 쓸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쓸 때를 이것저것 만들어 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돈이 끊긴단 말이죠. 금강산 관광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 쪽에서 가는 관광 이런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서는 남북 관계로 볼 때는 바로 북한의 경제를 버티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앞으로의 북한을 개방으로 나오게 하는 중요한 지렛대이다. 이거 끊겨버렸을 때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경제원리 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사기업이 먼저 시작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아주 큰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이 그것을 운영할 수 없으면 정부가 인수해야 된다. 무슨 돈으로? 남북협력기금
약 5천억 원 정도 만들어 놓은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사용해서라도 금강산 관광은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이어나갈 때라야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화해와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정책, 남북 정책을 평가해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의 새로운 역사를 내다본 것이 이 남북관계다. 한마디 더 보태겠습니다. 한국이 찬란한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것은 사실입니다. 불교 문화, 유교 문화, 그것이 한국에 와서 새롭게 창조적으로 발전돼 왔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본 일이 없는 한글 창제라는 이런 문화적 업적도 물론 가지고 있고, 이루 하나하나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 한국은 주변부 국가였습니다. 중국의 패권 국가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중국의 변화가 생기면 국내 정세가 변화하는 변두리 국가로서의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과 명이 교체되는 시기에 한국에서는 왕조가 바뀌었죠. 친원파, 친명파가 싸우다가 친명파가 득세해서 조선이 성립됐지 않습니까? 명이 쇠퇴하고 청이 중원의 정권을 잡았을 때 한국에서는 인조 반정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친청, 친명 싸우다가 인조 반정이 일어났고, 그것이 중국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병자호란, 정유재란이라는 정묘호란입니까?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는 엄청난 국난을 겪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말에 와서 이제 세계 질서가 바뀌면서 서세가 동점해오면서 영미의 힘이 아시아를 침략해올 때 일본이 먼저 근대화해가지고 힘이 강해지니까 이제 한반도의 운명은 어느 쪽에 줄 서냐,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운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에 계속 붙어 살아야 하냐, 새로운 세력 일본에 붙어서 우리 팔자를 바꿔봐야 하냐, 이것이 한말에 있어서의 수구파, 개화파, 그리고 친청파, 칠러파, 친일파, 뭐 이런 따위의 국내적 혼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우왕좌왕 하다가 나라를 잃고 말았어요. 지금은 영 달라졌냐? 클린턴 대통령 시대에는 미국이 과거에 있던 냉전의 전선을 흐지부지 만들었습니다. 소련, 중국으로 이어지는 이 대륙 세력, 어쩌면 사회주의 세력을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동해안과 우리 휴전선을 이렇게 해서 방어해오던 이 선이 있죠. 동서대결의 선입니다. 이 충돌, 두 개의 세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이 선에서 미국은 러시아 세력과 중국 세력을 견제해왔단 말이죠. 봉쇄할 때도 있고 견제해올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견제라고 합니다. 견제해 오면서 이 사이에 항상 긴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93년도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앞으로의 세계 질서라는 것은 서로 화해와 협력에 의한 평화의 질서다, 공존의 질서다, 이렇게 규정하고 세계 전역에서 평화 정책을 주로 폈습니다. 위대한 미국을 역시 얘기하면서 때로는 힘을 과시했지만 클린턴 외교의 기조는 평화 정책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정책은 조금 다르다 이거죠. 힘을 먼저 앞세우는 외교, 힘을 앞세우는 세계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지만 어떻든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바로 이 중국과 한국, 일본이 마주서 있는 이 동북아시아의 전선에 긴장이 고조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긴장이 고조돼 가고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이 할 일은 뭡니까? 핵무기 만들어서 헐테면 해보자. 대포동도 더 발전시키고 광명성이라는 인공위성도 만들고 해서 한번 해보자. 군사적 대결 태세를 강화해 나갑니다. 가장 싸게 먹히는 것이 바로 핵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터진다 이렇게 협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손에 쥐면 일본은 즉시 그 100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아니라도 재래식 무기라 할지라도 일본의 군비 강화는 아주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어떤 일인지 일본이 대단히 우경화돼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꾸 또 부추깁니다. 보통 국가하라고 부추깁니다. 특수한 평화국가가 아니라 보통 국가 하라. 너희들 또 군비 강화하라. 자꾸 부추깁니다. 일본이 군비를 강화하면 중국이 역시 군비를 강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군비 경쟁이 일어납니다. 한국은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우리도 군비 강화하자. 군비 경쟁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세 나라 모두 경제 개발에, 경제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돈들이 다 부족하게 되고 특히 우리 한국이 아주 어렵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민들 부채 탕감해 주는 돈도 다 돈인데 무기를 사야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서 한국이 국가의 안보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 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하냐 한국은.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미국, 일본과 꼭 손잡고 중국과 맞서야 합니까? 아니면 중국 쪽에 좀 기울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 아마 이럴 겁니다. 중간에서 적절하게 이쪽에도 붙지 말고 저쪽에도 붙지 말고 적절하게 해가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 그 적절히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북한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북한은 중국에 가깝고 남한은 일본 쪽에 미국 쪽에 가깝게 돼 있으니까 둘이서 화해하고 타협하고 손잡고 가다가도 때때로 삐걱거린다 이거죠. 삐걱거리고 결국 우리 한국이라는 것이 한민족이 중국 쪽에 기댈 것이냐 일본 쪽에 기댈 것이냐 중간에 설 것이냐를 가지고 그야말로 힘겹고 피곤한 선택을 해야 된다. 고민을 해야 된다. 이때 국론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도적인 역량, 자기의 주도적인 비전이 없을 때 남의 힘을 빌리자고 할 때 반드시 국론은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국 신세가 처량하게 된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 정책이 성공하고 남북 경의선이 뚫히고 부산에서 실은 화물이 경부선 경의선을 거쳐서 아니 또는 경원선을 거쳐서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유럽으로 가고 하는 이런 관계가 설정됐을 때 이미 캐도가 투자하고 있는 북한의 원자력 이 원자력이 완공된다는 것은 북한의 에너지 기술을 앞으로 10년 이상 남한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멈추고 그리고 여기에서 베세토 라인을 잇는 베이징, 서울, 도쿄를 잇는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우리가 제시하고 여기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의 어떤 질서를 만들어서 동북아시아 경제권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유럽은 EU라는 것을 만들었지 않냐. 1952년도에 구주 석탄 철강 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40년 동안 50년 동안 꾸준히 유럽의 통합의 길을 가고 있고 그것이 유럽이 미국한테 굽실거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기들의 시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들의 길이라고 가고 있고 북미는 북미대로 자기들끼리 하나의 경제권으로 그 경제권을 가지고 우선 자기들의 자립 그 이후 세계 경제를 제패하고자 하는 꿈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동북아시아는 뭐냐 이거죠. 비록 과거에 유감이 많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면서 유럽과 북미에 맞서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하나 만들자 말이야. 우리도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큰 판 한번 벌려보자 말이야. 그렇게 해서 경제협력체가 만들어지면
필연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의 군비경 충돌, 전쟁 이런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국민의 의식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입니다. 지도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싶으면 국민의 의식 속에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을 집어넣습니다. 공포를 집어넣고 국민들을 먼저 세뇌시킵니다. 반대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전쟁을 잊어버리고 협력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긴장이 아주 크게 해소됩니다. 싸운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미국도 거기서 굳이 해방을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큰 사고 나지 않으면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협력체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붙는 것이 지역 공동방위, 지역 집단안보체제 같은 것이 반드시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지역적 안보체제 또는 집단안보체제,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안보체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사실은 중국과 우리 한국의 군대 사이에 서로 함대가 서로 교환 방문하고 있죠. 공군들도 서로 가서 견학하고 하죠. 이런 것처럼 협력하는 군대 질서, 동북아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본이 먼저 이것을 제안하면 과거의 대동아 공영권, 그들의 침략의 과거가 생각이 나서 뭔지 딴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잘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힘이 너무 세서 중국이 동북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 질서를 제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적절한 국가가 바로 한국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이걸 제한하려고 하니까 지들 나라도 한 개 합치도 못하고 갈라져가지고 어르렁거리면서 무슨 동북아 평화 얘기하냐. 이게 좀 이게 체면이 안 섭니다. 신뢰도 안 생기고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잘 풀어가면서 이제 남한, 북한, 러시아,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까지 한 다리 끼는 육자 협의체,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협력체를 위한 육자 협의체를 한국이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의 안보적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맨날 옆에 힘 있는 사람의 눈치를 살펴왔던 이 변방의 질서, 변방의 그 팔자, 눈치 보는 팔자에서 이제 당당히 스스로 국제적 질서를 제안하고 주도해 나가는 그야말로 주도적인 국가, 당당히 중국, 일본과 나란히 어깨를 겨루는 평등한, 그러면서도 소견이 조금 앞서가는 지도적 국가로 한국이 바뀌는 겁니다. 수백 년 내 역사에, 한국의 역사에 이런 거 있었습니까? 꿈이나 한번 꾸어볼 수 있었습니까? 이 역사가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어가. 여기에 대해서 시비 좀 붙지 말아라. 퍼준다는 얘기, 뭔 얘기, 일일이 발목 잡는 얘기들 좀 제발 좀 하지 마라. 속에 넘는 사람들아. 아무리 야당은 여당을 공격한다고 하지만 민족의 운명이 달리 있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왜 국회에서 그거 한 개 협조해 주지 않고 사사건건 시비를 붙냐 이 말이에요. 상호주의하자. 상호주의하자. 또 뭐요? 검증하자. 투명성을 보장해라. 그것 전에는 그 말씀 안 하시더니 난데없이 부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부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만 따라해요. 누군지 아시죠? 하려거든 좀 자주적으로 하지. 어떻게 따라해, 따라. 독창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제가 세 가지, 네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갖고 1시간 해버렸습니다. 하도
중요한 일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다. 과연 잘하냐 못하냐? 못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 참 많습니다. 영남에 가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만 플러스 편중 인사, 그 다음 또 뭐더라, 뭐 호남에 돈 다 갖다 준다, 뭐 이런, 내가 보기엔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다 있어서 싫대요. 싫대는데 크게 한번 보십시오. 10년 뒤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할까? 제왕적 대통령, 독재, 권력의 남용,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요. 그래서 민주주의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민주주의 하는 게 뭐죠? 뭐 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하는 나라입니까? 인권이 보장되고 권력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창출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든 간에 막 민주주의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런데 너희 나라 민주주의 하냐라고 했을 때 한다. 어떻게 하냐? 한마디로 딱 설득할 수 있는 얘기. 그것은 우리는 손가락으로 정권을 바꾼다. 그 나라 민주주의 하는 나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손가락으로 정권을 바꾸는 나라는 상당히 민주주의 하는 나라이고, 손가락으로 정권을 바꾸지 못하는 나라는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떠들어도 별 볼 일 없다. 국민의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발전했냐라고 우리가 곰곰이 한번 평가해 봅시다. 무엇을 후퇴시킨 것이 있느냐? 난 후퇴한 것은 하나도 없다. 무엇이 발전됐냐? 일일이 다 말할 것 없이 우리가 정권 교체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해서 뭐가 달라졌냐?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600년 동안 정권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나라입니다. 정권이 하는 일을 놓고 옳다 그러다 시비 걸었다라는 사람 치고 무사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자손들까지 다 앞길이 막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안 맞아 죽고 밥이라도 무사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힘센 사람 눈치를 살금살금 살피면서 보고도 못 본 척, 그죠? 들어도 안 들은 척, 할 말이 있어도 말을 참으면서, 그러면서 눈치 보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눈치 보고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출세계나 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보자고 생각하면 이제 손바닥을 비벼야 됩니다. 그죠? 힘센 사람한테 가가지고 손금이 닳도록 비벼야만이 비로소 한 자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호남 사람들은 옛날에는 아무리 비벼도 육군참모총장은 안 줘. 국방부 장관도 안 주고 국세청장도 안 줬죠. 어떻든 간에 가서 비비면 그래도 대강 장관은 한 자리씩 얻어오더라고요. 그죠? 비벼서 해왔습니다. 이러니까 권력자들의 권력의 남용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 공무원들이 권력이 통 안 바뀌니까 상사가 지시하면 그게 법에 맞고 그러고 따질 여가 없이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법적인 보호는 나중에 일이고 우선 잘리지 않습니까? 그죠? 저 시골에 날려가고. 그러니까 겁을 먹고, 공무원들이 겁을 먹고 있으니까 지시하면 온갖 부정한 일들이, 부조리한 일들이 집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정권이 딱 바뀌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집권 여당의 부총재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고 대통령의 공천을 받고 종로 보궐선거에 정인봉 후보와 맞서서 선거를 하러 갔습니다. 백발백중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제가 당선되니까 집권 여당의 부총재에다가 당선이 확실한, 그리고 앞으로 그때까지는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긴 없었습니다만 혹시 뭐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종로에 왔으면 기왕에 종로에 유지들은 저한테 줄을 쫙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방에 그냥, 그죠? 특히 새마을 지회장부터
딱 줄 서고, 그 다음에 새마을 분회의장 줄 서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 줄 서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줄 서고, 줄 쫙 서야 되는데 줄을 안 서요. 어찌된 바인지 줄을 안 씁니다. 경찰서엔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다 했고, 세무서장도 안 와요. 효재 세무서, 종로 세무서, 세무서가 2개씩이나 되는데, 구청장도 저한테 안 와요. 정흥진 구청장이 안 와요. 왜 안 오냐 했더니, 내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내 기분 나쁜데 당신 내가 뭐 때문에 갈 거냐. 그래도 내가 여보시오 위원장 아니요 그랬더니, 나도 종로 구민들의 투표로 당선됐소. 아니요. 그러니까 지역에 그 청소하는 사람, 무슨 자그마한 지역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구청장한테 찍히면 깝깝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거 안중에 없어요. 말하자면 약간의 권력 이동이, 지방자치로 인해서 지방에 약간의 권력 이동이 발생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동돼봤자 별 볼 일 없는 권력이다. 참 억울합디다. 이럴 뺏기야 뭐 때문에 정권 잡았노?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래야 할 뺏기야 뭐 때문에 정권 잡았노? 달라진 게 뭐 있노? 요새 우리 당원들이 저희한테 많은, 자주 얘기하는 불평인데, 따지고 생각해보면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그거 더럽고 안 입고 그거 보기 싫어서 우리 야당하고 데모하고 투쟁했던 거 아닙니까? 그드럭거리지 말아라 이 말이야. 얄팍한 권력 하나 갖고 그드럭거리지 말고, 그것 갖고 무슨 턱해주고 뒷구멍으로 거래하고 그렇게 해서 챙기고, 선량한 사람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동해에 가서도 새치기나 당하고, 이런 꼴 못 보겠다 해서 우리가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이만큼 바뀌었으니 잘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된 것이고, 앞으로 민주주의가 뒤로 후퇴할 거냐? 후퇴할 것 같습니까? 10년 뒤에 가면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 같습니까? 지금 민주주의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그건 아주 근시안이거나 아니면 그냥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남 정권 잡은 거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시비 거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10년 뒤에 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부패의 문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김영삼 정권 때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까지, 그 총무수석하던 홍인길 씨도 전부 다 줄줄이 망신을 하고 감옥 가고 당했지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해먹었던 것의 10분의 1도 못 해먹고 들통 다 나서 패가 망신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사회의 부패가 청산되는 것은 그 사회에 살아온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질 않는다. 제발하고 여러분들, 호남 정치인들이 정권 잡았다고, 또 호남 출신이 어디 가서 요직에 앉아있다고 제발 발발이 전화 같은 거 혹시 하는 이웃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안 하실 테니까, 그렇죠? 이웃분들이 있으면 좀 말리십시오. 우리나라가 이게 정실 자본주의, 정실 정치 아닙니까? 그죠? 정실 정치, 전부 선배 후배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안 해주면 그 친구 어리없는 친구고, 고향에 와도 대접 못 받는 이 문화 가지고는 이 부조리는 하루아침에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화를 이제 고쳐나갑니다. 옛날에 주먹 다짐하고 공포의 권력이 겁주어서 사람들 눈을 감겨놓고 말 못하게 해놓고 마구 해먹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남은 부정부패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 감아라 하면 감겠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을 교체하면서 이것도 겁을 안 먹어요. 겁을 한번 줘보려고 해도 아무도 겁 안 먹고 본 것 다 보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립니다. 옛날에 대전에 무슨 변호사 사무장이라는 사람 무슨 옛날 장부 들고 나가지고 흔들어 버리니까
검찰 여러 명 다치던데 그것도 아주 시시껍질한 부정인데 댕기면서 같이 술 먹은 거 술값 다 적어놓은 그것 갖고 그냥 큰 사고가 났는데 옛날 같으면 불러다가 야 조용히 해라. 네, 조용히 해라 이러면 조용히 하죠. 요새는 조용히 하라 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사람들의 두려움이 제거됐기 때문에 이제 사회는 맑아져 갑니다. 남은 것은 이젠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영역에 있어서의 국민의식의 개혁 수준이 이제 앞으로의 부패 문제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옷 사건, 옷노비 사건 여러분들도 분개하고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정권이 아주 공지에 빠졌고 또 말을 꺼내면 할 말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굳이 변명을 하자면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꼴랑 700만 원짜리 그 700만 원도 거짓말이라 치더라도 밍크코트 2천만 원짜리 한 개 갖고 정권이 흔들흔들 해버리는 시대는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젠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그러나 옛날 정권은 다르다. 달라져 가고 있다. 10년 뒤에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10년 뒤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매달릴 것인가? 이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 과정 속에서 다 해소돼 나가고 있고 우리가 의식을 바꿔 나가고 시민단체들이 열심히 행정을 정치를 감시해 나가주면 된다. 대통령이 적어도 힘을 기울여야 되는 일은 또 뭐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북관계 크거든요. 또 있습니다. IMF 극복을 위해서 경제를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를 잘 풀어야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거니까 경제를 잘 풀어놔야 돼. 대통령이 경제를 영 못 풀죠? 안 풀리죠? 대통령 탓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경기와 경제와 산업을 분리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십시오. 경기 정책 다르고 경제 정책 다르고 산업 정책이 다릅니다. 경기 정책은 정책이라 할 것도 없고 대책입니다. 경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경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정권시장이 발달되어 있어 금융자본이 정권 투자를 해대면은 실제로 실물 경기가 오르락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산마루가 높아지고 골이 깊어지죠. 폭이 더 커집니다. 그죠? 여러분 참 되게 공직자시니까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외국 자본까지 와서 들락날락해서 하면 이게 또 더 그렇습니다. 그죠? 국내 경기가 안 좋을 때 기름값 올라버리면 이건 더 어려워지는 거죠. 미국 경기가 좋으면 한국의 수출이 잘 되고 일본 경기가 좋으면 수출이 잘 돼서 우리 경제가 붕 뜹니다. 이 경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는데 이것은 경제정책을 아무리 잘해도 산업정책을 아무리 잘해도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조절해라. 산마루를 낮추고 골을 좀 너무 깊지 않게 항상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 대책은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 논리로 경제 전문가가 대책을 세워나가야지 정치 권력이 여기에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면 사고가 납니다. 왜? 선거 앞두고 선거 다가오면 경제가 좀 좋아져야 주가가 좀 올라가야 그렇죠? 돈이 좀 돌아야 그래서 급한 대로 여기에 땜질식 처방이 들어가면 이것은 마치 앰플 주사를 놓는 것 심하면은 마약 주사를 놓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체질이 개선되다가 그만 다시 붕 떠가지고 체질이 나빠지는 말하자면 경제 정책이 체질 개선이 되지 않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만 해도 89년 연말 90년 초에 정권시장에 노태우 대통령이 돈 2조 7천억 원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권시장에 노태우는 물통이다, 물태우다 뭐 써놓으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이후 경제체질 개선에 엄청난 자괴가 됐었고요. 김영삼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신경제 100일이라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신경제 100일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에. 경제정책, 우리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10년씩 걸립니다. 뉴질랜드가 구조조정하는데 10년 걸렸고 영국이 구조조정하는데 17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신경제 100일로 해결하겠다고 그냥 뻥을 치고 경제에다 손을 댔으니 이 경제가 단식 잘하고 있다가 그만 꿀 한 사탕 사탕 한 봉지 갖다 주니까 꿀꺽 먹고 그때부터 단식 실패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경제 5개년 계획 세웠는데 구조조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결국 환란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 문제를 대통령에게 책임을 좀 묻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손대면 경기는 항상 우선 잠시 반짝할지 모르지만 경제의 체질을 버린다. 그럼 대통령은 뭐하노? 구조조정 하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이 뭐냐? 구조조정, 기업 체질 개선, 이런 기업 구조조정 이 말은 기업 체질 개선, 금융 체질 개선, 공공부문 체질 개선, 또 뭐지요? 한 개 더 있는데. 예? 노사 개혁. 노사 개혁이라는 게 뭐냐? 제일 첫 번째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노사 개혁의 핵심입니다. 우리 경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시장 경제를 도입하자. 가장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우리 경제를 세계 시장의 원리에 맞추어 나가자. 그렇죠? 세계 시장과 주파수를 맞추자. 세계 시장과 주파수를 맞추자면 필요한 것이 첫째, 작은 정부 할 것, 규제 완화할 것, 노사 개혁할 것, 그 다음에 개방할 것. 이것을 이른바 신자유주의 교리라고 얘기를 하죠. 신자유주의 경제 원리다. 그래서 세계 시장 경제에 맞추는 시장 경제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경쟁력이 있는 체질을 강화하자. 그것이 4대 부문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 기업 5+3 원칙 이런 게 있죠. 그 하자. 체질 개선. 금융도 체질 개선하자. 이거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 목 잘라내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90년대 95년경 사람들을 잘라내고 소위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한 기업들은 IMF 때 무사히 견뎌냈고 그것을 하지 않았던 기업들은 IMF 때 전부 다 부도로 다 맞았습니다. 어쩔 도리 없이 사람의 직장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어떻든 한꺼번에 전부 다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몇 사람이 배에서 보트를 타고 내리는 것. 물로 뛰내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트를 타고 내리는 것. 그래서 일회편주 같은 그 보트에 몸을 맡기는 것. 참 위험하고 불안한 것이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정년 문제가 나왔고 은행원들의 퇴출이 나왔고 은행 퇴출이 나오고 은행원들의 퇴출이 나오고 난리가 난 겁니다. 대통령께서 세계화 누가 하고 싶어 하냐? 안 하면 죽을 판이라서 부득이한다. 그래서 하시는 거랍니다. 아셈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국무회의를 하면서 아셈 회의를 무사하게 마쳤다는 점에 대해서 치하를 하면서 아셈 회의를 반대했던 그 시위하려고 했던 시민단체들 그리고 노동자 단체들 그 사람들의 얘기는 옳은 거 아니냐. 그들이 지금 벼랑에 몰려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셈 회의 판을 깰 수야 또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세계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안 할 수 없으니까 부득이 하는 것이다. 살 길이 그것밖에 없어서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를 물어봤습니다만 달리 대안을 말하는 사람을 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부득이하다. 여기에서 우리 정권이 심각한 저항에 부닥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저항이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한 개도 예쁘게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라는 게 이런 것이죠. 구조조정.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에 걸려있고 욕만 잔뜩 얻어먹는 건데, 어쨌든 이것은 경제정책입니다. 이것은 반대 견해가 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토론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다. 결과가 좋으면 대통령의 공이고 결과가 나쁘면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신문에다 글을 써대는데 당신 와서 해보라 그러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합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구조조정 하면 한다고 비난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비난하고,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사면초가의 처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역 감정도 또 한바람 거들고 조선일보를 앞세운 수구 세력이 다시 지금 대반격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경제정책은 경제정책으로 토론하자. 그렇게. 산업정책은 뭐냐? 이것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냥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으로부터 높은 산업으로 정책을 옮겨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의 보장입니다. 사양 산업으로부터 첨단 산업으로, 고부가치 산업으로 직장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이런 경제정책의 문제인데, 이것을 놓고 김대중 대통령을 보고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그것은 경솔한 속단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본시 손대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 나는 손댈까봐 두렵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경기 대책에 손댈까봐 두렵고, 그건 한국은행에 좀 맡겨놨으면 좋겠는데 손댈까봐 두렵고, 경제정책은 이처럼 과감하게 하는 때가 없습니다. 체질 개선을 이처럼 과감하게 하는 때가 없어서 나는 상당히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고통은 크지만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산업정책 또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초두에 한국이 경제가 잘 될 것인가, 2020년 세계경제 중심이 됐을 때 한국이 과연 거기에 걸맞는 경제를 꾸려나갈 만한 자기 능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요소는 역량입니다. 국민적 역량입니다. 국민이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정부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략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변화에 맞는 우리 국민들의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적 역량. 지난 40년 동안에 우리 경제를 200배나 키워온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교육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다 죽는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20대 후반의 우리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거나 적어도 인류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로 성장했습니다. 기찬 나라입니다. 그렇죠? 정치, 세계에서 가장 엉망인 정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한국의 정치 발전은 정말 경이로운 것이다. 눈부시다.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된 나라치고, 2차 대전 끝나고 해방된 나라치고 한국만큼 민주주의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한국이 제일 빠릅니다. 경제 발전의 세계 1등의 속도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발전의 세계 1등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나라입니다.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적 전략은 잘 가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해 왔던 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국가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가 전략. 21세기를 내다본 국가적 전략. 구조조정 과정, 시장경제, 민주주의, 지식기반사회,
남북화해, 노사협력, 보편적 세계주의, 생산적 복지, 이런 것이 우리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총체적 지침 아닙니까? 그죠? 국가 전략이다. 이 전략 틀린 거 있습니까? 시행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의약분업처럼, 국민연금처럼 욕 많이 먹는 것도 있겠지만 잘 가고 있다. 그래서 경제는 2020년에 잘 될 것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의 중심에 있는 나라답게 경제는 잘 꾸려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 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 체제를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비난하는 입장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경제 정책은 필연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빈부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낙오한 개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고 고상하게 보면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고 사회 전체로 봐서는 사회의 통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 통합이 위험에 처하게 돼. 분열된다. 이 점에 관해서 한국에서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소위 사회 통합, 복지 아닙니까? 그죠? 생산적 복지.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서민들에게 가장 큰 애정을 가진 정치인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안 해준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만일에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에 7조 원의 실업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99년도에 10조 원의 실업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2000년에 또 7조를 투자했습니다. 복지 예산이 한꺼번에 2조가 늘어났습니다. 7조에서 9조로 늘어났습니다. 99년에 사회개발 예산이 4조 5천억 원에서 바로 7조로 뛰어올랐습니다. 4조 5천억, 6조 3천억. 하여튼 2조 3천억 원이 한꺼번에 불었습니다. 엄청난 복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저도 56인데 나이 이런 되면 토큰 6천 원을 집어다가지고 지하철 공짜라고 지하철만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세대에게 아주 절실한 복지제도입니다. 이것이 국민연금 해당자가 약 700만에서 160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제도 여러분 아시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가 7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어났고 지급 금액이 140만 원 정도에서 200만 원으로 20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처럼 그 애정을 가지고 챙겨주는 대통령은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만일에 이해창 총재가 나라의 대통령이 됐을 때 실업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빚 내지 마라. 지금 빚 갚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빚 갚아라. 빚 못 내게 하죠. 돈 그렇게 뻥뻥 안 집어넣죠. 배짱이 있어야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관심이 있어야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할 얘기가 몇 가지 남아있지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정책을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가 갖는 정책적 비중을 생각하십시오. 미래 사회에 어떤 정책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그거 비중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남북관계 한 가지는 나머지 10가지를 전부 다 보탠 것보다 더 무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려내는 것 이 한 가지, IMF 위기로부터 위기를 극복한다는 이 한 가지는 또 다른 많은 것 5가지, 6가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한국 사회의 분열을 막고 인간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에 대해서 투자한 이 많은 것들이 많은 시행착오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그야말로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국민연금 꼭 해야 됩니다. 소득이 다 투명해질 때까지 미루면요, 20년 지내도 시작 못하거든요. 시작 못합니다. 하면서 소득을 투명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분업 단순히 인기만 노린다면 저거 연기하지요. 연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서 한 거고, 저것 때문에 정말 우리는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만 5년만 지나보십시오. 익숙해 있습니다. 국민들은 익숙해 있고 의사들의 수입은 옛날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가 있게 돼 있고 약사들도 약사 정도의 수준의 대우를 받는 사회로 가 있습니다. 조정이 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조정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꼭 좀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이곳 광주 전남의 발전이 더디다 뭐 이런 데 대한 짜증 많은 것 다 거두시고 한국 사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2010년 2020년 내다보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역사적 통찰력입니다. 별하별 것 다 해도 뭐 깨끗한 정치 지도자도 중요하고 정직한 지도자도 중요하고 매력 있는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역사의 흐름을 올바르게 읽고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시켜 왔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위대한 정치인이고 빌리 브란트가 위대한 정치인 아닙니까? 역사의 방향을 제대로 끌고 갑니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평가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 주실 것은 무조건 성인군자나 옛날에 무슨 그 요순 같은 이런 임금하고 비교한다든지 뭐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것은 정치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선택일 뿐입니다. 축구 선수 선발할 때 그야말로 뭐 만 가지를 다 갖춘 선수 뽑으면 있으면 좋죠. 그런 선수 없으면 그런 선수는 못 쓰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현실에서 누가 오늘 역사적 과제를 가장 잘 판단하고 가장 잘 수행해낼 수 있는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이회창 씨와 이인재 씨 그리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이 세 분을 놓고 우리가 한 사람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그분들과 비교해서 잘하냐 못하냐 해야지, 없는 사람, 미국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고 아무 없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때려치워라 그래서 하면 뭐 대통령 못 해먹죠. 못하는 거죠. 흔들면, 심지어 호남에서까지 흔들어버리면 진짜 흔들립니다. 진짜 흔들리면 앞으로 1년 반은 대통령 아무것도 못하고 팔짱 딱 끼고 그냥 세월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좀 깊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야, 노무현이 너 참 대통령한테 아부 잘하는구나. 응? 참 아부 잘하는구나. 그런데 아부 맞습니다. 당원은 당 총재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거짓말하고 아부하지는 않습니다. 부산 가서도 이렇게 아부합니다. 거짓말하고 아부하지는 않는다. 왜 언론과 맞서면서 싸우고 다니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변호하는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조선일보가 김영삼 대통령을 세게 밀어가지고 당선시켜놓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만 하면 흔듭니다. 그렇죠? 이인모 노인을 북한으로 송환했을 때 그때부터 조선일보가 칼을 뽑아서 YS를 조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한완상 통일부 총리가 쫓겨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에는 큰 흐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에 그야말로 결탁해서 혜택을 보면서 누리면서 살았던 특혜와 결탁을 통해서 누리면서 살았던 그 시절이 그리운 사람들,
그리고 그때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열심히 하고도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 흔히들 전자를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후자를 아직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나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이 정책 사이에 팽팽한 대결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언론 개혁한다고 칼을 뽑았다 이러는 데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몇몇 소수 언론이, 특히 조선일보가 생각한 것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발목을 잡아라. 일을 못하게 해라. 작정을 했습니다. 왜? 하는 것마다 북한에 하고 모두 화해하고 협력하는 냉전적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은 대단히 불안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민들에게 돈을 뻥뻥 썼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뻥뻥 쓰는 저런 일이라든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로얄 패밀리가 아닌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들어서 주저앉히고 어떻게든 다음에는 이 나라의 주류 누가 주류인지 모르지만 주류에게 정권을 넘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선일보가 먼저 우리 정부를 쳤습니다. 사사건 치니까 대통령도 이상 더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개혁 세력, 개혁 정치를 방어해내기 위해서 저들과 맞설 수밖에 없다. 가만 앉아서 두드려 맞고만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죽을 죄나 지은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방어적 공격으로 나온 것이 세무사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내가 조선일보 회장 집에 가서 문안을 드려도 결정적 순간에 가면 그들은 나를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 옆에 가가지고 맨날 그 사람들 편이나 들고 뭐 이것저것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잖아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맞을 일인데 맞서서 한번 해보자. 그게 조선일보의 싸움입니다. 다행히 우리 강준만 교수께서 이 상황을 잘 설명하는 책 한 권을 써주셨습니다. 노무현과 국민 사기극, 이런 책을 하나 썼는데 보니까 왜 조선일보가 노무현을 저렇게 못살게 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대요. 저도 몰랐던 설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거 보고 그거 읽은 거 가지고 요새 보태고 다니면서 이래서 조선일보가 나를 조진다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이 책이 지금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거든요. 서울 뭐 교보, 영풍 뭐 이런 문고 책방 서점에서 종합 뭐 5위, 4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는데, 이 책이 100만 부만 팔렸다 하면 조선일보 제가 망해버려요.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그 바른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이 큰 개혁의 흐름 위에서 좀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대로 우리 사회를 바꿔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실망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남는 힘이 있으면 저 노무현이도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